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32번 문제는 이번 4월 달에 바뀐 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건 관두고요. 이게 적용보증금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죠, 지금? 9억이야. 과밀억제 권역하고 과밀하고 부산 같은 경우, 부산까지도 얼마요? 6억 9천이야. 그 다음에 광역시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6, 9, 54, 5억 4천. 이렇게. 기타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3억 7천입니다. 2억 7천에서 3억 7천으로 1억 올랐어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기업권에 나오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들어갑니다. 다. 그래서 여기 요 기준으로 하면 다 들어가면 4억에 월세 100이면 5억 규모예요. 5억. 그쵸? 네. 그러면 적용되잖아, 서울에서. 니은문에 나와 있는 강화군. 강화군은 광역시내 군지역이지만 기타 적용을 받습니다. 기타 지역은 광역시인데 그러긴 한데 광역시내 군지역이다. 그러면 기타 적용을 받으니까 3억 7천 이하예요. 니은문에서 보면 그게 2억 5천에다가 월세 50이니까 환산하면 3억이에요. 3억. 적용되죠? 이하죠, 이하. 네, 그렇게.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창원 되게 이제 도시 큰 거예요. 지금은 창원이 마산하고 합쳐진가 뭐 그랬죠? 크긴 한데 광역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창원시 같은 경우 기가 막히게도 아직은 뭐로 돼 있어요? 기타. 기타로 적용받습니다. 창원이 기타입니다. 여기가. 뭐 3억 7천이야? 네. 이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창원이 도시인데 기타 적용을 받는다? 좀 이상해. 큰 도시요. 창원도 이게 광역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합쳐져가지고. 아직은 아니고요. 기타입니다. 기타. 다 적용돼요. 따져보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수원이 과밀이요. 그럼 6억 9천 이하니까 지금 인상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인상된 걸로 치면 여기도 적용 받는다. 지금 4억이니까요. 수원. 6억 9천 이하가 적용 보증금이니까 4억은 적용되죠. 이렇게.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해설에서 기타 지역은 2억 7천이 아니고 얼마요? 3억 7천 이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빨리 갑니다. 33번 이번에는 옳은 거 고르시오 그랬어요.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했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이렇게 생긴다. 등기는 다음 날로 넘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임차권 등기가 됐다. 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 등기된 그날 효력이 생기지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전입신고처럼 주민등록 불완전한 공시 방법일 때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그날 생겨요, 그날. 근데 1번에선 다음 날부터 했기 때문에 틀렸죠.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 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한 사람한테 인도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요. 보증금을 타내려면 뭐예요? 방 비워주고 그래야 보증금을 배당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추정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있다가는 없다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문제를. 4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되게 되면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본다가 아니고 1년은 1년이에요. 묵시로 갱신되면 1년 돼요. 근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이죠. 그죠? 만료된 날부터 1년이지. 안 날로부터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몰랐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때로부터 1년이 아니고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5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뭐 해서요? 대위해서. 원래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위해서. 다만 적법한 전차인일 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동의, 대위 이렇게 두 마리가 꼭 나와야 됩니다. 5번이 정답. 34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에 데려는 자가 어떤 거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구이로 하는 계약. 요 임차인 바꿀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는 계약? 임차인. 임대인 그러면 안 돼요. 응?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기 3기에 달했을 때는 해지 사유가 되죠. 네. 그래서 3기 연체 그러면 해지 사유도 되고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사유도 되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3번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하여간 권리금 얘기 나오면 전부 다 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4번 국장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국장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죠?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상가 임대차의 표준 서식은 법무부 장관. 제가 강조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리금 계약이다 그러면 요건 많이 아시잖아. 왜냐면 제가 강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권리금 계약서는 권자니까 국장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요. 법무부 장관. 그죠?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함. 그런데 원래 대항력을 주행할 수 있었던 임차권은 혹시 임차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그래요? 아니 대항력을 주행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항력을 주행할 수 있었는데 배당 요구해서 그죠? 배당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배당에서 다 못 받은 거야. 그러면 여기 세 길이 있다고 그랬죠. 대항력의 길로 다시 넘어올 수가 있다. 원래 이제 배당 요구해서 이쪽 길로 가봤는데 다 못 받았다. 못 받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와서 그거 내놓을 때까지 안 나가라고 버틸 수 있다. 그 얘기잖아. 그럼 그때는 아직은 소멸한다고 하면 안 되지. 네, 그게 5번. 잘 나와요, 5번. 자, 이번에는 35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보증 5천에 월세가 100만 원이요. 그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를 중개하렵니다. 5천에 월세 100입니다, 지금. 이거 환산하면 얼마 규모가 됩니까? 상가니까? 1억 5천 이렇게 되죠. 옳은 것은 1번. 계약의 갱신 요건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년 아니고 이제는 몇 년? 10년이죠. 밑에 해설이 안 고쳐져 있네요. 보니까. 밑에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5년이 아니고 몇 년요? 10년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2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자 월세 얼마죠? 100만 원. 거기에 지금 5% 하면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옳지 않다. 그죠? 응? 월세로만 치면 5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요. 3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이뤘다. 월세가 100만 원인데 200만 원 밀렸어요. 그러면 3기 연체 아직 안 되죠. 해지 사유가 안 되고. 이것도 틀렸네. 4번. 서울특별시에 있다 그랬을 때 임차인은 2,500만 원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아, 이게 최우선 같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그럼 요 상가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이 있나요? 이 주택도 나오더니만 상가도 나오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5천에 월세 100이면 환산하면 1억 5천이야. 아니 서울이든 어디든 간에 1억 5천이 무슨 소액이요. 소액 보증은 6,500인가 뭐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간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럼 1억 5천이면요. 소액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권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눈에 띄게 이렇게 출제를 하지 진짜 그걸 갖다가 뭐 6,500 암기해서 맞추게끔 출제를 하면 비양심적이죠. 응? 자, 그 다음에 5번. 임차인이 임대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갖다가 전대했다. 이거 무단전대인데 무단전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갱신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거절해버릴 수 있다. 갱신 요구에 따른 거절 사유.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뒤에 36번 가시겠습니다. 36번요. 갑은 36번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서울시 소재 갑 소유의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억에 월세 500이 엄청 크네. 10억이잖아요. 서울 지역에서 10억이다 그러면 초과예요, 초과? 자,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을은 X 건물의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적용보증금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하다 그렇게 되면 다 적용돼요. 100%. 근데 초과다 그랬을 때는 그 중에서 일부만 적용되죠. 초과했을 때는 그 일부 적용되는 요게 뭐예요? 세 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그러니까 세 표 차이로 대통령을 또 해먹게 되었다. 세 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5개가 초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3자가 뭘까요? 3기 연체가 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초과에도 그런 건 적용돼요. 표자가 뭘까요? 표준서식.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국장.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법무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다는 그것도 적용된다. 표준서식. 그 다음에 대자가 뭘까요? 대항력. 초과에도 대항력 인정받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서 지금 보니까 서울 지역인데 초과라는 게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가 500인가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사람은 얼마가 돼요? 10억이잖아, 10억. 10억이 서울에서 그러면 초과지 뭐 보나마나. 그래도 대항력 인정 받는다. 권자가 뭘까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서울 지역의 이런 상가 임차인도 나중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임대인한테 데려가면 임대인은 뭐예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 그게 요거지. 갱신은 뭐예요 또? 갱신 요구가. 이런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일지라도 갱신 요구를 통해서 최장 10년까지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초과해도?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본에 보면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 그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것은 최단 존속기간은 하여간 어쨌든 간에 하여간 상가에서 1년은 장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요것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없죠 여기? 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요 최단 1년 요것은 초과했을 때는 이건 적용이 없어요. 최단 1년 이거 적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했다, 6개월로 했다 해봐요. 그러면 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6개월 했지만 1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없어. 그냥 6개월이야. 됐습니까? 이거 적용이 없다고. 최단 기간 요것은 초과하는 건 적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하일 때만 요건 적용된다 이 말이야. 니은번 갑으로부터 X금으로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새 주인한테도 대항력을 주할 수 있다. 그 얘기니까 요건 초과해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니까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니은번 을의 차임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에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2기 연체가 아니고 뭐예요? 3기 연체. 3기 연체라고 했으면 요건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초과해도 해지 사유. 리을번 을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뒤에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누가요? 상가 임차인이. 뭐 해놨을 때 사업자 등록 신청해놓고 확정일자 받고 막 그렇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뭐죠? 우선 면접권. 우선 면접권은 이하일 때만 우선 면접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이죠? 이게 핵심적 권리 중에서 대항력, 권리금 보장, 갱신 요구권 이건 초과에도 다 적용되는데
핵심적 권리 중에서 우선 면역권은 아직까지는 이하일 때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X적으로 해서 리얼 반환.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억번, 디귿번, 리얼번.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걸 적어 놓으시면 돼. 이하일 때는 다 적용돼요, 100%.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뭐 대학력, 권리금 보장, 갱신 이거 다 적용됩니다, 여기도. 100% 적용되는 거 100%. 그런데 초과하면 지금 사례 나온 것처럼 초과하면 뭐만 적용돼? 100% 적용되진 않고 요 세 표 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세 표 차로 대통령을 또 해먹는다. 뭐 이것만 적용된다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37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변경 신청과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없다로 바꾼 거죠. 시시하죠? 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요청할 수. 자, 이거네요. 자, 어려운 거예요. 2번. 별표해 주세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정보를 갖다 떠들어 볼 수 있어. 떠들어 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다고. 다만, 정보를 떠들어 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개인정보는 아무리 이해관계인이지만 못 떠들어 봐. 거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열람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누구일지라도 이해관계인. 그죠? 요거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있고 체결하려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해관계인이 나와. 이건 주택이나 상가나 공통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둘 다 뭐요?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정보를 떠들어 보고 이 사람이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는데 차이 나는 게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 요청을 할 때 떠들어 볼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정보를 떠들어 보려고 해요. 이제 막 세입자로 들어가려는 사람. 그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틀리죠. 네. 자, 근데 정보 제공 요청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요게 필요하냐 필요 없냐 그걸 이제 구별하는 거고 막상 이해관계인이 될지라도 그 이해관계인 중에서 임대인과 기존 임대인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살고 있는 기존 그 해당 임차인 이 사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인적사항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어. 누구는 해당 본인요 본인 기존의 임차인은 그죠? 그런데 뭐 필요해서 근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요 임대인과 임차인 아닌 그냥 아닌 이해관계인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라고 해버려요. 나머지 사람들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가 없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예요. 개인정보라니까 이 사람들 개인정보. 그러면 다 해당 본인들이야 청구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이 사람 정보, 이 사람은 이 사람 정보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그 뺀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런 개인정보는 요청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할 때 이쪽 부분을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이해관계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요 체결을 막 하려는 사람은 필요하고 이거예요. 근데 시험에 막상 이게 뭐가 나왔다고요? 이쪽에 나온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아니 이해관계인 중에 보면 여기 해당 임대인과 임차인요. 여러분이 세대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소송 걸 거 아니요.
반대로 주인 입장에서는 그 세입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안 내고 있다 뭐 이런 일이 있다고 소송 손해배상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떠들어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걔네들은. 그렇죠. 근데 임차인이긴 한데 다른 임차인 인적사항을 보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게 나머지잖아. 아니에요? 근데 뭐 이해 못하는 얼굴 표정.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건. 근데 정리 쭉 해주시고 없다가 맞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또 이런 거. 3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체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 임차인을 대위해 갖고 임대인한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잘 나오네요 이거. 4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다음 날 효력 생기죠. 5번 차임이 경제자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됐을 때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 감액 청구할 때는 5%의 제한을 받지도 않는다. 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됐어요. 자, 넘어가셔서 실명법은 넘어가고요. 129페이지 가면 경매, 공매 갑니다. 이제 자, 41번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고 이거 잘 나오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이렇게. 2번 자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하죠. 네, 이거 아실 거고. 3번 매수인이 낙찰자입니다.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돈 다 내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 뜻 맞고. 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 온다는 얘기예요. 가압류 등기보다 앞에 오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남죠. 앞에 오니까 대항할 수 있으면 살죠. 그런데 그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배당에서 받고 나갈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소멸이죠. 맞습니다. 이거 잘 나옵니다. 4번. 5번 재매각 절차라면 종전의 낙찰자 매수인은 더 이상 재매각 절차에 입찰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걸었던 매수 신청 보증금은 떼입니다.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돈 안 내서 그런 거죠. 대금 납부 안 해서. 틀린 거 1번. 42번요. 옳은 것은 기일 입찰에서 보통 기일 입찰이죠. 매수 신청인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한테 제공해야 되겠다. 매수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관한테 제공해야 되겠다. 틀렸죠? 그렇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또 나왔죠. 2번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서 매수인한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급 기일이 아니고 기한을 정하죠. 보통 한 달 정도 납부 기한을 준다고 했어요. 두 개 다 기한으로 고쳐야 되고. 3번 민법,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다.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요? 결정기일 아닌데. 아니 채권자들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해야지 배당 받는 거예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결정기일 아니고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는 언제죠? 모르죠. 법원이 알아서 잡겠죠. 법원이 잡은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된다. 법원이 배당 요구 종기 잡을 때 언제로 잡는 거예요? 법원이 이제 날짜를 선택이 잡는데 대신 마지노선이 있죠.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전으로 그 중에 어디로 잡죠? 첫 번째 경매하는 날 이후로 잡으면 안 되고 첫 매각기일 뭐요? 이전. 그 중에 어떤 날로 잡는다. 하여간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 배당 요구 종기. 4번 매수인 낙찰자는 매각 부동산의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물어줄 책임이 있다. 요거 아주 잘 나와요.
유치권자가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권리는 없어. 그렇지만 누가 됐든 간에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그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비키라고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 중요하고요. 5번.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아니.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더 빠르다는 얘기인데. 그럼 원래는 인수죠. 빠르니까. 그런데 전세권자가 뭐라고 하고 있죠? 배당 요구. 그러면 그때는 죽어. 아까도 위에서 한번 나왔었죠? 요거 잘 나온다니까요. 43번 가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요게 차순위 매신고 자격을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박스 안에 한번 볼게요. 법원에 매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 갑이 있는데 갑이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아서 활동을 했는데 갑이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이요. 을이 손님이고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의 부동산 입찰을 들어갔는데 최저가가 2억이요. 그럼 보증금은 2천이겠네. 자, 그랬는데 참여했는데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매수 신고인의 신고 금액이 얼마냐면 2억 5천을 써냈네. 그러니까 최저가가 2억인데 2억 이상 써내보시오. 그랬더니 좀 낙찰받은 사람이 2억 5천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을이죠. 을. 이걸 대리한 사람이 갑이고. 자, 2억 5천 이렇게. 자, 그랬는데 갑이 을의 차손의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신고액이 요게 아니네. 최고가는 요건 지금 갑 을이 아니네요. 이렇게. 을이 또 있고 갑이 요 대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최고가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 을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자, 을은 얼마를 넘게 썼어야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 사람이든 둘 다 입찰 들어올 때는 보증금 2천을 걸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증금 2천 걸고 들어오죠. 여기도 2천 걸고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를 써야지만 이 사람이 차순위 매수 신고 자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면 2억 3천이고 그러니까 최고가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이 사람이 써낸 금액이 뭐예요? 넘어야 되지. 2억 3천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를 넘어야 된다. 2억 3천. 2억 3천을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2억 3천이 넘어야만 차순위 매신고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 자, 5번 답이고 44번 틀린 거요.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기일 입찰, 그 다음에 기간 입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맞고. 2번 강제, 요게 이제 최근 나온 거죠 문제가. 강제 경매를 갖다가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또는 각하하는 그런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경매를 집어넣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안 받아줘. 그럼 왜 안 받아주냐고 막 따질 수 있어야 되겠죠. 못 따지면 말이 안 되는 거고. 3번 강제 경매 신청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붙여진 거예요.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그 뒤에 것도 무조건 받아줍니다. 각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매 붙인 사람이 한 경매 물건에 대해서 2명, 3명, 제가 5명까지 봤다고 그랬어요. 2명, 3명, 5명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막 경매를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누가 그 물건을 경매에 집어넣는데 다른 사람이 또 경매를 집어넣어. 그것도 돼요. 일단 다 받아줘. 대신 뒤에 경매에 붙인 것은, 그 경매 신청한 것은 다 배당 요구했다는 의사표시로 받아줘요. 등기부에 띄우긴 하는데, 가장 먼저 경매 등기된 그 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는데, 그 뒤에 경매 신청을 한 사람은 다 받아주긴 한다.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각하한다는 게 틀린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이거.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풀린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4번도. 5번,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금, 항고 보증금이죠.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겠다. 항고 보증금 공탁은 10% 걸죠? 공탁하죠? 뭐의 10%인가요? 항고 보증금 뭐의 10%? 매각대금의 10분의 1. 매수신청 보증금은 뭐의 10%? 최저가의 10%. 항고 보증금 뭐의 10%? 매각대금의 10%. 요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두 개 다.
자,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3번, 45번 갑니다, 이제. 옳은 것을 몽땅 골라라. 기억방. 차순위 매신고는 신고액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 최고가 매수 신고한 금액에서 본익을 뺀 금액을 차순위 매신고 넘었을 때만 할 수 있죠? 아, 반대말 쓴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했네요. 넘지 않았을 때만 할 수 있다. 네? 남지 않았을 때만, 여기 틀렸죠? 넘는 경우,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할 수 있죠. 반대말. 틀렸어요. 다시 잘못하면 맞다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니은번. 허가 결정이 확정돼서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까? 매수인은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다. 맞죠? 기한입니다. 이거 맞는 거고. 디귿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하지. 등기 촉탁할 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등기 촉탁은 돈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에 돈만 내면 이미 소유권 취득합니다. 틀렸고요. 리을번. 매각 부동산 위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그래서 매각이 됐어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앞에도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 선순위 저당권은 어떻게 되죠?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소멸. 대신 배당에서 1등으로 줄 섭니다. 예? 예. 그래서 옳은 것은 여기서 니은번 한 개밖에 없네요. 자, 46번 또 나왔습니다. 옳은 것은 기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뭐의 10분의 1이라고요? 최저가 또 나왔고. 2번요.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할 수 있다. 지겹죠?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 또 나왔네. 등기 촉탁할 때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렇죠? 응? 네. 언제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자, 4번.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 낙찰자는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기일이에요? 기한. 그죠? 다 나왔던 거 다시 나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보니까. 5번. 재매각 절차에서의 종전 낙찰자 매수인은 입찰을 들어올 수가 없다. 맞는 건 2번밖에 없네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자,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금쟁이 별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자, 금쟁이가 뭐냐 그러면 1번. 명의를 빌려주는 거 금쟁이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부해보세요. 그 다음에요. 2번은 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거. 아, 이것도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 1번하고 2번은 전부 다 빌려주는 거 금쟁이. 3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를 쓰는 거. 이건 빌리는 거네. 빌려오는 거네. 이것도 금쟁이.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빌려주고 빌려받는 게 다 금쟁이에요. 4번은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것도 금쟁이. 그렇죠?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장한테 등록을 해놓고는 또 등록을 해. 2번. 이거는 금쟁이요. 5번.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를 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우선 매수 신고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우선 매수 신고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 오히려 할 수 있는 거라고. 매수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입찰 대리 할 수 있는 거.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이렇게. 우포늪에 가보니까 차돌이가 보이더라. 이거요. 이게 우선 매수신 거예요. 이게 포기요. 차순위 매신 거예요.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보증의 제공이요. 입찰표 작성 제출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번은 우선 매수 신고 여기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게 금쟁이가 아니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행위요. 5번이 금쟁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 금쟁이 물어봤습니다만 5번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답이 5번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자, 밑에 있는 48번 골라보세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나머지 1번, 입이요. 1번이 입이요. 입. 3번은 뭐냐면 차요, 차. 4번이 뭐냐 하면 보예요, 보. 5번이 뭐냐 그러면 우요, 우. 근데 2번에 나와 있는 기일 변경 신청은 없죠, 지금. 그러니까 대리권 범위에 기일 변경 신청 이런 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도 명령 신청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항고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항고 이런 것도. 즉시항고 이런 것도 안 들어간다고요. 자, 49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인사는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로 등록할 수가 없다. 어때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일단은 개업공인인사로 등록이 돼야만 매수신청대리로 등록을 받아준다 이거지. 증이 있다고 해서 건너뛰어서 나는 입찰 대리만 할 테니까요 매수신청 대리인 받아주세요. 안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2번 개업공인인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을 때는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이건 이제 요게 설명사항이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그 설명사항 그걸 그대로 내놓고 끝에만 고치는 거야. 설명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X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출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요게 설명사항이야? 아니야.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물어봐야 되는데 출제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질 않고 간편하게 출제해요. 그냥 그대로 써놓고 끝에가 뭐예요? 있다 그러면 없다. 없다 그러면 있다. 그렇게 출제한다고. 그걸 알 수 있잖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지 않아. 설명해야 된다는 거잖아.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될 게 뭐예요? 설명해야 될 거.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이 확인 설명해 줄 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그 설명 사항이 4가지예요. 그 설명 사항이 뭐냐 그러면 경제표 부인. 응? 부인요, 부인. 와이프. 확인, 그래서 경제표니까 되게 아끼는 부인이라는 뜻이에요. 아껴 쓰는. 응? 자, 그래서 확인 설명사항이니까 그 부인이니까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그녀는 그죠? 확실한 경제표 부인입니다. 콩나물값 100원 깎습니다. 그런 뜻이요.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이다. 경이 뭐예요? 경제적 가치. 지금 나온 거잖아 지금. 제가 뭐예요? 제. 어차피 일찍 끝내기는 틀려먹었어. 법령상 뭐예요? 제한상. 응? 공법상 규제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법령상 제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표가 뭐예요? 입찰 대리 대상 물건, 입찰 물건의 표시야. 그 표시라고 하는 건 면적이나 지목이나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줘야지. 이거 땅인데요. 이거 전이에요. 지목이. 그리고 면적은 430제곱미터고요. 이거 설명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표시.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부인은 낙찰받음에 따라 부담이란 뜻이에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담, 인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떠안을 거예요. 부담,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아니 낙찰받으면 부담할 거, 인수할 거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당권은 무슨 인수를 해? 저당권은 돈으로 해결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선순위 세입자. 그죠? 경매 수업할 때 한 이거 1시간 정도 한 거예요. 선순위 세입자. 그 다음에 아직 요걸 하지도 않았어. 유치권자 있어요. 유치권자. 유치권자는 혹시 후순위라도 뭐요? 넉절차한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거 하잖아 이거. 이 두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요. 그게 낙찰받으면 떠안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요걸 잘 보고서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요 사람이 이제 부담. 낙찰자 입장에서는 요 사람들 떠안는 거예요. 선수의 세입자 보증금이 3억이야. 대단히 큰 거예요. 3억을 떠안아야 되니까.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2억이야. 그러면 뭐요? 2억을 또 인수해야 된다고 해. 그게 요거요. 경제표 부인.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인인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와 보수에 관해서 위임인한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죠?
낙찰 받으시면 얼마 주셔야 돼요. 미리 설명하는 거.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행위 할 때는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출석. 그렇게 해요. 자,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영업정지 받았다네. 업무정지 받은 사실은 출입문에다가 떡 표시해야 된다. 등록 취소당했을 때는요. 벽에 붙어있는 경공 및 컨설팅 표시를 다 뜯어내야 되고,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는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막 써붙여야 되고, 그거 두 개 혼동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 50번 문제 50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요게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지금 벌써. 자, 중개업을 폐업하게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개공이 폐업을 했어.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도 없어져야 돼. 그때 하는 게 뭐예요? 등록 취소시. 다시 요거 해봅니다. 최근에 요걸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기본 구조가 자격증을 따갖고 있다. 아니면 법인이더라. 그랬을 때 여기서 개공이 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근데 개공이 더 나가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아까 지문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를 분명히 거쳐야 돼요.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가 되면 개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게 되면 여기도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기서 폐업을 했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등록 취소. 자,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자격 취소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금 없어진 거 아니야? 자격이 없어지면 여기 등록도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등록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를 당해가지고 등록 취소 당해서 없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등록 취소. 이런 구조.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어쨌든 간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등록 취소. 여기가 스톱이면 여기도 스톱이란 거예요. 여기가 휴업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업무정지. 휴업이 되는 게 아니고 업무정지. 여기가 업무정지 받았다고 치면 강제로 스톱된 거죠 여기? 자발적 스톱. 그러면 여기가 스톱이면 여기도 스톱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예요? 스톱이. 업무정지. 요렇게 된 거예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요거. 여기서 폐업되는 바람에 등록 취소가 되는 요런 케이스는 법을 위반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자발적으로 폐업한 거지. 그럴 때는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것이지만 폐업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됐을 때는 3년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 요게 나온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몇 번이요? 1번 다시 읽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했을 때 거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등록 취소? 그 등록이 취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3년이 안 붙여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결격사유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3년이 안 붙어요. 이 말이에요. 맞는 얘기예요. 이거.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자기가 대리인이 된 사건인데 자기도 입찰 들어가. 한 번은 대리인이고 자기가 본인이 입찰이야. 안 돼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죠.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매수신청 대리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에다가 영수증 써줘야 되죠.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록된 도장을 찍어서 영수증을 써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다 없다. 소공이 등록할 수 있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요 밑에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 될 수 없어. 개공이 무조건 돼야 돼.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은 요거 어려워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다가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원래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은 표시하면 안 돼. 다만 법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는 예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은 예외를 설명한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면 그때는 법원의 휘장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5번 어려워요. 자, 51번.
옳은 걸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등록 안 했는데 공인중개사래. 그런데 이 사람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안 되죠. 아까 한번 나왔죠? 공인중개사가 바로 매수신청 대리인 될 수 없어요. 개공돼야 돼 무조건. 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대리행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보조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 소공은요? 소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3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셔야 되겠다. 맞죠? 네. 지방법원장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4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을 때 그때는 법원이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가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대리 위임을 받았을 때 그럼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요것만 할 수 있잖아. 위임 받으면. 근데 위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항고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거기 보면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 대리인으로서 항고는 안 되는 거야. 위임 받아도. 그러니까 항고 이런 행위는 대신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거 항고 못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공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다음날부터 그날도 아니야 지금. 다음날부터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한 번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프리패스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행관이 막 달라지고 그럴 텐데. 그죠?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자, 그래서 틀린 겁니다. 52번 가시겠습니다.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으로 등록한 개공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했다. 자,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수지급시기. 이거 떠나올 겁니다, 아마. 보수지급시기에 관해서 갑과 을이 약정한 게 없어요. 그럼 언제 보수를 지급합니까?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2번.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수리 매신고를 할 수가 있다. 거의 한 문제 나올 때 거의 요거 한 지문이 무조건 이거예요. 차수리 매신고할 자격이 있다. 그거죠? 뭐 사례 문제처럼 이렇게 내놨지만 그거예요. 3번. 을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개공은 사무실 가면 등록증이 몇 개 걸릴게요? 2개. 하나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또 하나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은 4번. 을이 중개업을 휴업했을 때 관할 지방법원장은 스톱.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아니고 휴업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 스톱돼 있으면 여기 영업정 여기도 스톱시키는 게 뭐예요? 업무정지지. 업무정지. 등록 취소 아니고. 요새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 자, 5번. 을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서 사건 카드 아시죠?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꼭 써야 되겠다. 서명 난인할 때 아까 영수증에도 등록된 도장을 쓰시오 나왔었죠? 여기 사건 카드도 등록된 도장 찍는 거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고 나서 확인 설명서를 적어줄 때도 등록된 도장을 여기다 찍어라. 대신 여기 지금 문제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 확인 설명서의 보존 기간은 몇 년이죠? 5년. 요거 5년이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보존 기간이 뭐예요? 3년인데 반해서 매수신청 대리 대상 물건은 보존 기간이 5년이다. 여기도 도장도 찍고요. 등록된 도장.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53번.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그 영어 교양 시간인가 하여간 필수적으로 듣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영어 하기 되게 싫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다른 게 없어. 출석 점수. 그 다음에 암기. 그 2개 갖고 점수를 주니까 빠질 수가 없어. 그리고 가면 이제 암기가 뭐냐면 그 책을 그대로 외워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참 그분이 일제시대 배운 분이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암기를 해오는데 누가 그걸 암기합니까? 안 하지. 가는데
암기를 안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시켜요. 책을 들고 와서 쭉 지나가다가 눈빛이 마주치면 자네 암기해보게. 많이 시키지도 않아. 한 두 문장 정도만 암기하면 돼요. 그걸 시키는 거야. 거의 다 시키니까. 그러면 막 두 문장 하잖아? 그러면 또 뒤로 가서 그 다음에 암기하라고 그래. 1시간 내내 그것만 해요. 출석 부르고. 근데 그 영어 시간에는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비법이요. 빠지는 사람도 없고 조교가 출석을 부르지도 않아. 교수님이 직접 불러. 얼굴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빠질 수도 없지. 암기해 가야지. 그러니까 그 시간 내는 그러면 미리 다 암기해 가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눈치를 봐가면서 한 두 문장 정도를 막 앞서서 암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내내 막 온 신경 수업 끝나면 기진맥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수업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 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막 긴장해가지고. 5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이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요 두 사람이죠? 네. 부칙 개공 안 되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2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니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니까. 하여간 지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요 중에 하나 나와. 응? 3번 요게 잘 나온다니까. 폐업 신고를 해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왜 등록 취소했는지 아시겠죠? 폐업을 해서 개공이 아니게 됐으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잘리게 된다고. 그런데 그때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3년이 안 묻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지. 아까 이거 내용 한 번 나왔었는데 또 나온 거죠, 지금. 그 다음에 4번. 갑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 취소? 그러면 갑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를 해야 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입니다.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범위에 해당하는 해리 행위를 할 때 나왔던 거네.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맞죠? 네. 틀린 건 3번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140페이지인가 뭐 얼마 그래요. 양이 적어 보이지만 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2번, 3번, 4번, 5번 본 사람이 한 막 500페이지짜리 한 번 볼까 말까 한 사람보다 훨씬 점수가 낮습니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얇을수록 더 좋아. 여러 번 볼 수 있으니까 이걸 갖다 여러 번 보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를 다음 주부터 할 거 아니에요?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어떡하지? 똑같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똑같아. 반복이라고. 그래서 이걸 양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 다음 주 문제 풀 때 한번 보세요. 아이고, 똑같네.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